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죠. 근데 이거 뭐 다 97년에 IMF 위기, 98년 대량이고 뭐 그다음에 비정규직 확산 다 아시는 얘기인데 이거보다 먼저 전사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예전부터 불안정 노동이 대다수였고 안정될 일자리는 한두 소수였을 뿐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것이 단면이 아니라 사실 경향성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IMF 경제위기 이전에는 한국에서 사실 내부 노동시장이 형성 확대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계속. 그리고 특히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계기로 해서 상당히 노동자 대투쟁과 경제 호황에 따라서 80년대 말 90년대 전반기까지 이 경향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었냐, 50% 다수냐, 그런 의미에서 다수냐고 한다면 그런 적은 아마 없었을 건데, 적어도 내부 노동시장이 확대되는 경향이 존재했고 노동자들이 자신 또는 다음 세대는 더 나은 일자리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 2000년대 이후부터는 그런 희망이 없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죠. 90년대 전반기 한 95년을 정점으로 해서 그전까지 이제 내부 노동시장이 확대됐고 후반기에 자본주의 반격이 강화돼서 노동법 계약 투쟁이 있었고 그거를 좀 반대 투쟁도 했고 그런데 IMF가 터졌고 이 과정은 아시겠지만 다 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MF로 이 모든 과정이 그야말로 와장창 무너지게 되었었죠. 그래서 2000년대 IMF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의 비정규직은 사실 100% 가까이 99% 기간제였습니다. 간접고용이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이 간접고용도 기간제를 겸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당시의 여론은 기간제 고용의 문제점에 집중되었는데 간접고용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특히 청소, 경비 등 소위 주변 업무라고 한 용역화는 95년 정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용역화가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도 있었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 과정에서 직접고용 요구도 나오고 했었지만 일반적인 여론은 간접고용에서도 간접고용 그 자체의 문제보다는 사실 기간제 이 간접고용이 동시에 기간제 고용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상당히 신경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 비정규직의 특징은 기간제였다, 100% 기간제였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 시기에는 이 2000년대 초반까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 분화가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기간제도 그랬고 기간제뿐만 아니라 간접고용에서도 그랬습니다. 이때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정규직이고 누구는 비정규직인 것은 불공정하다라는 것이었죠. 이것이 사실 비정규직 사회 문제하고 반대 여론이 크게 일어나는데 기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이런 생각도 인식도 한계가 있었긴 했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불공정하다라는 것이 주요 여론이었죠. 그래서 전반적인 여론에서는 비정규직을 규제하든 보호하든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전반적인 여론이었고 물론 자본 측은 비정규직 고용의 완전한 자유를 원했겠지만 천천히 하라고 하는데 천천히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최대한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규제 자본 측은 당연히 이제 비정규직의 완전한 자유를 원했겠지만 전반적인 여론 자체는 비정규직을 어떻게든 규제하든 보호해야 된다 이런 것이 전반적인 여론이었고 어떻게 규제하냐 보호하냐 이런 걸 두고 다양한 방식이 다양한 얘기 주장들이 제시되었었죠. 그래서 몇 년간의 논쟁 끝에 2006년에 이 비정규직 법이 나왔습니다. 이 비정규직 법의 내용은 다 아실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년 이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같은 사업장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에 비해서 차별 금지, 이런 것이었죠. 근데 이 2000년대 초반 동안은 굉장히 격렬한 비정규직 투쟁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이 와중에 또 노노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80년대와 90년대 민주노조와 구사대가 맞붙던 시절, 싸우던 시절 이후에 이 민주노총 내 노조들끼리 노노 갈등이 노골적으로 발생한 것은 이 시기가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정규직은 비정규직을 고용 및 임금에 대한 안전판으로 간주했죠. 즉 정규직을 우선 보호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고용을 못 펀치하고 희생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저항할 때는 이를 못마땅해 여기다가 노동 갈등으로 나아가기도 하는 것이었죠. 다른 한편 정규직 노조가 같은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의 이익을 대리 교섭해서 처우 개선을 하는 일도 있었고 이것은 사회적으로 미담처럼 소개되고 했는데 근데 사실 이러한 시혜적 토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투쟁을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려는 의도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시혜나 연대의 모습 사실 위에서 말한 이 노노갈등 사업장에서도 처음엔 다 그랬어요. 처음엔 다 연대하고 뭐 이러다가 다는 아니고 그런 사업장들이 많았죠. 그런 모습으로 보이다가 비정규직 투쟁이 이제 격화되면은 나에게 위협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 갈등 관계로 그렇게 돌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규직 이기주의는 이데올로기적으로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이른바 귀족노조라는 담론이 나타나게 되는데 크게 이제 기여를 했죠. 그 노조 비난 담론이 7, 80년대 빨갱이, 90년대 뭐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었다면은 이때부터 진짜 취약하고 불쌍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시하거나 발판 삼아서 이미 자기 잘 사는 자기 조합원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귀족 노조다라는 걸로 바뀌었고 지금도 윤석열 정부가 계속 이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2000년대 초중반 정도의 얘기였다면 비정규직법이 제정되고 뭐 그런 2000년대 중반 이후를 보면 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초기 비정규직 확산기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가 비교적 동질적이었고 여론에서도 그 문제가 굉장히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으니까 이에 대한 대응으로 자본은 업무를 분화하고 위계화해서 각각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나누어 배당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핵심 업무와 비핵심 업무를 나눠서 심지어는 같은 업무의 일환이었던 일을 쪼개서 중요한 높은 숙련이 필요한 또 덜 중요하고 숙련이 낮은 업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서 전자는 정규직, 후자는 기간제나 간접 고용을 사용하는 방식이 성행했습니다. 이렇게 같은 사업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맡은 일이 달라지니까 비정규직법에서 규정한 차별금지가 사실상 적용될 수가 없었고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정규직과 비교해서 비정규직이 같은 일을 하는데 차별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게 됐죠. 또 이렇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분리하는 것은 직분분리제나 무기계약직이라는 형태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일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한 게 비정규직법이었는데 2년 이상 정규직을 전환을 한다 하더라도 정규직 전환이 진짜로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정규직의 임금 승진 체계에 편입시킨다는 의미에서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일자리 자체를 여전히 열악한 상태로 유지하면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졌죠. 가장 선도적인 게 이제 은행입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 통과가 확실시되는 2005-6년경에 처음에 은행에서도 같은 일을 했었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은 일을 했었는데 곧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업무를 분리하게 되고 2005-6년이 되니까 정규직 전환을 한다. 비정규직법대로 정규직 전환을 한다라고 하면서 계약직이 담당하던 텔러의 업무를 별도 직군으로 신설해서 2년 후에도 정규직 전환이 된 후에도 이 직군을 벗어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고용계약 기간만 한정하지 않을 뿐 낮은 인간과 승진 가능성의 박탈은 유지된다는 점에서 정규직으로 편입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계약 기간만 없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이었죠. 이것은 이 정부에서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에서도 정부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비정규직은 계약직, 무기계약직이라는 방식으로 더 세분화됐고 그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게 실제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되어버렸죠.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별 재편하는 것은 종종 조직 합리화 과정 중에 이루어지곤 했는데 이때부터 기업은 시대대로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됐습니다. 1998년의 구조조정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죠. 이게 정리해고 휴망퇴직뿐 이런 대규모 인원 가축뿐만 아니라 조직 개편을 통해서 업무를 분할하고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외주를 늘리고 분사를 하고 자회사를 만드는 등등 이런 것이 경영합리화나 조직합리화라는 이름 아래 이 경영위기가 아닌 시기에도 수시로 이렇게 이제 이러한 구조조정을 하는 게 관행처럼 자리 잡았죠. 왜 이렇게 조직구조 개편을 관행처럼 하게 됐느냐? 그 요인을 보면 사회적인 요인을 보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자유주의를 수반한 자본주의 세계화인데
이 시기에 이제 IMF 경제 2000년대 중반 이후로 들어가게 경제 위기로부터 한숨 돌렸대 IMF를 통해서 세계 자본주의의 중요한 일부분이 돼서 글로벌 가치 사슬에 편입되었고 당연히 세계 자본주의는 세계에는 변수가 더 많아지니까 계속해서 합병, 군사, 외주 등 경영적 논란을 굉장히 다양하고 유연하게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업무를 세분화하거나 예전에는 그 내부에서 처리하던 거를 업무를 세분화하거나 외부로 처리해도 컴퓨터 네트워크나 이런 걸 통해서 쉽게 전체적인 조정 통제를 할 수 있게 된 것이고 또 신기술을 도입하면서 작업 조직을 재편하는 일도 많아지게 되고 이러면서 계속적인 구조 조정을 하게 되고 그 와중에서 비정규직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와중에서 외주화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간접 고용이 확산되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업무는 이미 95년부터 되었고 이제는 주변 업무에서 소위 비핵심 업무까지 외주화가 되게 되었습니다. 요새는 핵심 업무, 비핵심 업무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요새는 뭐 핵심 업무도 다 그냥 비정규직화를 하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뭐 그런 구분을 하면서 비핵심 업무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외주화하는 이런 게 나름 정당화 논리이기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사업장 자체가 비정규직으로만 운영되는 것도 많아졌는데 뭐 동이오토의 선구적인 케이스, 현대오비스, 뭐 공장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 이런 거의 비정규직 하청으로만 운영되죠. 본사는 그 위에서 관리만 하청업체를 관리하는 일만 전체가 사업장 자체가 하청으로만 운영되는 것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무기계약제 신설, 외주화 경향 이런 것은 통계상 비정규직은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비율은 통계상 2005년을 정점으로 해서 왔다 갔다를 하지만 대체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무기계약직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건 정규직직으로 전환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이 통계상으로는 정규직으로 계약직이 아니니까 비정규직에 포함이 안 되었고 간접 고용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잘 포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간접 고용 정규직, 용역이나 사내하청의 정규직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죠.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에는 다 그 간접 고용도 기간제 고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기가 오면 이제 후기로 가면은 간접 고용이면서 기간제 고용을 안 하는 경우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비정규직법의 영향도 있고 또 이 용역회사, 파견 용역회사가 워낙 규모가 커진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간접 고용에서도 기간에 제한이 없는 방식으로 채용하거나 무기계약직이 되는 경우도 생겨났고 그래서 용역이나 사내하청의 정규직이라는 말이 성립하게 된 거죠. 근데 그렇다고 이들이 불안정 노동자가 아니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노동시장의 정규직 일자리하고 달리 임금 상승이나 승진 기회가 극히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고용의 경우에도 무기계약이라고 하지만 이게 워낙 잘 열악하기도 하고 그런 임금도 낮고 그런 자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내부 미련을 갖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일자리 유지해야지라는 미련을 가질 수도 갖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내부 노동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설사 통계상 비정규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불안정 노동의 일자리이고 그래서 통계상 비정규직의 노동자 비중이 줄어든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것이 반대로 그럼 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늘어났냐라는 의미는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부 노동시장의 정규직과 이질화되고 위계화되면서 분리되는 방식으로 불안정 노동이 아주 공고해지고 있었다는 의미라고 오히려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노동계의 비정규직 문제 대응은 이 2000년대 초반에 동질성 시기 관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크게 여론의 공감대를 얻었고 사회적 인식 현상에 기여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 시기에 오면 이에 대응해서 기업들이 업무의 분화와 외주화를 추구해 나갔는데 이 다른 논리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불법 파견 투쟁 같은 게 성과 의미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법이 아니라 정규직과 다른 업무로 소위 진성도구를 어떻게 하냐, 진성도구를 하면 어떻게 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자승자박이 돼버리는 거죠.
아니라 불법이라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뭐 조직과 투쟁 과정이 소송과 판결에 크게 의존하는 게 되는 문제점도 보였고, 이런 소송들을 겪으면서 기업들도 경험이 쌓여서 법적으로 뭐 판례상의 요건을 다 갖추어 가게 되는 거죠. 불법이 아니게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소송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노동계는 이 전략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처럼 보여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고수하면서 뭐 사회적 직무급 도입, 이 비정규직의 문제 해결책으로 내세웠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다시피 이 시대는 이미 직무가 분할되고 돼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위계적으로 배당되고 특정 업종 자체가 통째로 비정규직화되고 이런 상황에서 차별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이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명제가 다른 일을 하면 다른 임금을 받는다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어서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폐연대는 이미 이때부터 되게 이거에 대해서 열심히 반대를 해왔는데, 이게 과연 노동계의 주류적 입장이었는가 하고 생각을 하면 모르겠습니다. 그거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2010년대 후반, 중후반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사회적 의제로 부각된 것이 고용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노동자를 개인 사업자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식은 IMF 직후에 많아졌고 또 있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90년대도 있었지만 역시 이제 비정규직화 과정에서 많아졌었죠. 그래서 특수고용이라는 특수고용 문제가 발생을 했고, 특수고용에 대한 문제는 계속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성 문제가 쟁점이 됐고, 이 소송 투쟁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판례가 쌓이면서 기업들도 이렇게 사용자성 판정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계속 제거를 해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의 시기가 이르면은 더 이상 법적인 판단이나 통념상 사용종속 관계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방식으로 노동자의 노동을 이용하는 것이 확산되었고, 그런 의미에서 임금 노동자와 비임금 노동자의 구분선이 흐릿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전에는 특수고용의 노동자성을 인정받자 이런 거였는데, 이제 더 이상 인정받기도 좀 어려운, 그러면서 이게 임금 노동자인지 비임금 노동자인지 애매한 이런 상황까지도 이 시기에 되면 그렇게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이런 노동 방식은 특히 원격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더욱 용이해졌고요. 현재로서 앞으로는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현재로서 이러한 기술의 첨단을 활용하는 방식이 플랫폼 노동이죠. 노동 플랫폼에서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노동자들이 알아서 일하고 결과가 전송되고, 또는 초단기간에 특정 업무를 맡아서 할 노동자가 경력과 가격 거치를 붙인 채 이렇게 나라비를 서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식으로 고용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사실 이 문제가 크게 사회화된 것이 노동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워낙 프리랜서 노동이 확산되고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됨에 따라서 이 사회적 문제의식이 형성되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은 특수고용과도 달리 사용종속 관계가 상당히 희미해졌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를 특정하기도 쉽지 않다는 거죠. 특수고용은 고용이라는 말에서도 드러나서 어쨌든 사용자가 있다, 사용자가 있는데 이 사람을 사용자로 인정하고 나를 노동자로 인정해달라, 이게 이제 중심적인 얘기였다면, 이제 이 고용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를 찾기도 되게 좀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라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또 이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산업재해와 그러한 위험이 비정규직들에게 떠넘겨지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사회적 투쟁 의제로 조직되었습니다. 2016년 구의역 사건, 2018년 김영균 씨 사건들이 있었죠. 산업 완전히 비정규직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만 특히 위험한 부분을 비정규직에게 떠맡기는 위험의 외주화가 중요하게 제기되었고, 이 사회적 투쟁의 결과가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청에게도 책임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 시기는 대중적인 정서와 여론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혐오가 표출되기 시작된 때이기도 합니다. 이 계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그 과정에서의 노동 갈등이었는데, 앞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은 이
기간제 노동자 얘기였는데 간접고용이나 특수고용을 염두에 두지 않았었는데요. 그 간접고용의 정규직 현황이 논의되기 시작한 거는 2017년에 서울교통공사를 설립할 때 다시 외주해야 했던 업무를 직접 고용으로 내부화하게 된 거죠. 하청업체 노동자를 정규직하게 됐고. 근데 이 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노동자들이 크게 반발했고, 뭐 일부 노동자들은 뭐 탈퇴를 하기도 했습니다. 5월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첫 정책 프로젝트로 내놓은 것도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대단히 뭐라 그럴까 되게 이제 지지를 받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제 많은 반대에 부딪혔고 이른바 임금국 사태라는 것에 부딪히게 되었던 거죠. 여기서 이거를 제대로 안 한 문재인 정부를 많이 성토하지만 솔직히 노동자들 이걸 전적으로 지지하고 사회적 여론이 됐으면 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잘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힘입어서 어쨌든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 것에 했기 때문에 공공부문 외주하청 노동자들의 조직화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니까 이 과정에서 정규직 노조의 반감으로 노조 갈등이 종종 발생을 하곤 했죠. 제 2000년대의 금속노조의 노조 갈등과 2010년대 후반의 공공운수노조의 노조 갈등은 차이가 나는 점들이 있습니다. 2000년대 초의 대공장 노조 갈등에서는 사실 뭐 고용의 안전판, 구조조정의 경험도 있고 해서 고용의 안전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비정규직 투쟁을 못마땅해 한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의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뭐 대규모 정리해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간 이미 막 다 직군이 쪼개지고 이래갖고 이게 무슨 직접적으로 고용의 그 위계가 계속 유지될 거고 직접적으로 고용의 기존 직원의 고용에 위협을 가할 가능성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반대를 할까? 그럼 굳이 따지자면 뭐 총액임금제 때문에 임금 파이가 적어질 것을 우려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이해관계보다 2000년대 초의 노조 갈등에서는 전반적인 여론이 정규직 노조, 귀족 노조다, 정규직 노조 이기주의다. 귀족 노조란 말은 그때 그렇게 많이 쓰긴 썼던데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는데 이기주의라는 말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정규직 노조의 반발을 옹호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난하는 여론이 적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게 공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루 시정도 보지 않고 하청업체로 들어온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정규직이 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것이고, 임금국 사태 때 정규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반 취준생들이 막 피켓 시위를 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노조 갈등이 이해관계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 정당화 이데올로기가 존재하고 이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공감을 얻고 있다는 점을 좀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인식이 정반대로 바뀌었는가?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비정규직화에서 20년 지나면서 워낙 일반화돼갖고 비정규직 고용 자체가 특별히 다루잡아야 할 일탈적인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이고, 예전 때 그게 정규직이었대 20년 전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사실 사라졌죠. 다 은퇴하고 뭐 이렇게 되고, 이제 이런 업종에서는 당연히 뭐 기간제라든지 용역이라든지 특수고용이라든지 이런 게 한 거다라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에 있었고, 두 번째로는 신자유주의 경쟁 이데올로기가 이제 전반에 스며들어서 20년이 지나면서 노동시장의 차별을 오히려 정당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대 초만 해도 취약한 노동자를 적어도 보호하거나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다면은, 이거는 이제 불안정 노동층의 사람들은 개인의 무능력함의 대가이기 때문에 차별이 오히려 공정하다라는 것으로 전환되었고, 더 극단적으로 나가면 약자에 대한 경멸, 이런 이데올로기까지도 나아갑니다. 노동계에서도 사실 노동의 분할과 위계가 진행되는 동안 근본적인 대항 이데올로기를 보완하지 못한 점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처음에는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은 공정하지 않다라고 했고, 계속 그 후에도 우리가 하는 일도 중요한데 왜 중요하고 숙련이 필요한 일이다라는 걸로 여론에 호소했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긴 했습니다만
이게 이런 것이 결국 일의 종류와 무관하게 차별 없는 노동의 존엄성과 노동자에 대해 권리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지 못했고, 이러한 논리가 충분히 개발되지 못한 것이 현재 약자 혐오 이데올로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데 한계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가 시기별로 보고, 시기별로라기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본 거고요. 글을 쓰기 시작할 때 의도한 건 아닌데 대체로 보니까 중요 의제가 기간제에서 간접 비임금 노동 이런 식으로 확산의 것처럼 보입니다. 대충 써놓고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네, 이게 이런 고용 형태는 계속 존재했던 것이기도 한데, 이렇게 된 것은 사회적 관심, 사회적 의제가 된 순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자본이 노동자의 투쟁을 비롯한 사회정치 상황이나 기술 변화에 대응해서 노동 착취 전략을 발전시켜간 과정이다라고도 볼 수 있고, 동시에 노동권의 해체가 점점 더 진행되어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노동권은 법 제도적으로 보면 두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노동 조건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한 법이고, 또 하나는 노동상과 노동조합법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러한 노동권은 사업주에 고용되어 일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고용된 노동자는 기본적으로 사업주에 대해서 조직적, 인적, 경제적으로든 조직적, 인적으로든 종속되어 있는 약자이므로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게 기본적인 관념이었는데, 이 비정규직 고용 형태의 변화 과정은 자본이 노동권을 점점 해체해간 과정이었죠. 네, 그거는 뭐 아시는 얘기니까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해체갔는가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노동권이 점점 무력화됐는데, 이런 노동권의 제도들이 두 가지 부분의 제도들이 다 무력화되어 갔는데, 그러면 어떻게 다시 이걸 재구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용 형태나 하는 일의 종류와 상관없이 고용돼 있든 고용돼 있지 않든 모든 노동자들은 노동을 통해서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고 있으므로 당연히 안정적인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노동권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노동자와 사업주 간 권력의 평형을 맞춘다는 기존 노동법 제도의 취지와는 다른 관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원리를 현재 존재하는 법제도 체계로 밀어 넣으려면 굉장히 좀 무리가 생기는 지점들이 많이 생깁니다. 원래 기본 관념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동자성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노동자들도 많이 있고, 법을 개정하면 기존 법제도의 논리 체계에서 포섭될 수 있는 경우들도 적지 않습니다. 음식 배달 기사 이제 플랫폼 노동이 대표적인 거라고 하는데, 저는 음식 배달 기사는 근로기준법 내에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직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존 노동법상의 노동자성 개념을 최대한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그때 단기간에 캐릭터 디자인을 하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나 편의점주라든지, 편의점주가 사실 자기 사업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장 관리 노동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편의점주도, 근데 그때 편의점자는 동시에 또 고용주이기도 하죠. 이런 좀 애매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소속된 곳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소속된 곳이 없이 일하는 개인 교습검사,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분명히 이 사람들 되게 불안정 노동의 형태예요. 되게 열악한 상황인 거고, 그런데 이 사람들 기존 사용자를 찾기도 되게 어렵고, 여기 사용자를 찾았다 해도 의무를 부과하기도 되게 어려운 이런 상황장에 있는 거죠. 기존 노동법 체계에서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완전히 불가능한 거 아니고 부분법을 뜯어보면 가능한 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식으로 노동법의 논리 내에서 일반적인 명제로 구성해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업종이나 직종별로 각자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사회서비스 노동법, 기존 근로기준법 내에 들어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사노동자법이니 플랫폼 노동법이니. 근데 이렇게 업종이나 직종별로 만들고 사실 되게 좀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문제도 있고, 업종 직종별로 노동법이 파편화되면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개별법 제정의 악몽 과정을 방지하려면 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노동기본법, 일하는 시민을 위한 시민법, 이런 것에 대한 논의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현재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여기에 포괄되지 이게 어려운 앞서 말한 여기에 포괄되지 하기 어려운 모든 노동자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노동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일하고 적정하게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기본적인 법제도를 마련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로기준법을 폐지하고 그걸로 되찾아라는 주장도 있고 근로기준법은 그대로 수채 사실상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이 잔여적 범죄의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하자 뭐 이런 논의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노동기본법은 현재 노동법 체계에서 이 기본법 이런 건 사용자 의무를 부과하기 어려운 노동까지 포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나오는 논의 봐도 현행 노동법보다는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은 근로기준법을 폐지하면은 결국 사업주의 책임을 완화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을 그대로 두고 잔여적 범죄에게 노동기본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자본은 계속해서 다양한 수단, 새로운 기술 이용, 새로운 경영 방식 개발, 작업조직 재구성 이런 걸 통해서 사측의 책임을 회피할 방법을 강구할 것이고 기존 노동법 체계에 포함될 수 있는 노동자와 이 시민법이라든지 기본법이라든지 연계에 해당하는 노동자 수의 경계를 둘러싼 문제 지금이랑 똑같이 계속될 거고 계속 또 자본 전략의 발전을 감안하면 점점 더 많은 노동자가 일로 밀려나게 될 거고 그래서 사실 이것이 대안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해결책이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반대하는 측은 현행 노동법상의 노동자와 사용자 개념을 대폭 확대하고 법령을 개정하자 이런 걸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법이란 사실 현재의 노동법이란 건 노동자와 사용자의 권력 균형을 맞춘다 이게 기본 관념이었고 거기서 이제 자체적으로 완전적인 논리 체계를 갖추었는데 여기서 뭐 노동자의 사과 사용자 개념을 아무리 확대해봐서 하고 재정의하고 개정을 하려고 그러면 원래 구성되어 있던 논리체계에서 자꾸만 모순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지난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럴 바에야 차라리 새로운 논리체계를 구성하자라고 해서 사실 노동기본법이 나온 거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면초가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 다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노동권 개념은 기존 노동법 제도와 기반하고 있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기존 노동법의 논리는 노동권은 사용종속 관계에서 파생되는 것이죠. 기존 노동법의 논리상 노동권은 사용종속 관계에서 파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사 간의 힘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관념이 노동법의 근본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기존 노동법의 논리가 상정하고 있는 사용종속 관계에 들어가야 되는가? 가려고 이제 그게 정규직파인가?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게가 우리가 원하는 바는 아닐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노동권의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사 간 힘의 균형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은 노동을 통해서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고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번듯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굉장히 좀 기본법이나 시민법 이런 데서도 좀 많이 빠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노동의 권리와 쌍을 이루는 자본의 책임성입니다. 현재 노동법이라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책임이라는 쌍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노동권의 기본 원리를 우리가 새롭게 재개념을 했다고 해서 자본의 책임을 꼭 면제해야 될 이유는 없고 오히려 노동자의 권리를 사회적으로 확대했듯이 자본의 책임을 사회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즉 노동이 어떤 노동을 하든 간에 내 권리가 노동자가 어떤 노동을 하든 간에 권리가 있다면 자본도 직접 고용을 하든 하지 않든 직접 일을 시키든 아니든 이 이익을 보기 때문에 노동자의 삶에 책임이 있다라는 관념이 결합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원리이기도 하지만 좀 전력적 접근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투쟁과 논의에 이거를 좀 결합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간의 원청 사용자성이나 원청 책임성 인정 투쟁도 사실 이러한 방향의 일환이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에 관해서 한발 진전한 성과를 냈고요. 노조법 개정 투쟁에서도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노동을 직접 고용의 당사자거나 직접 고용이 아니라
직접 지수를 내리는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다 뭐 고용주나 사용주가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노동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주는 노조와 교섭할 의무를 져야 한다라는 것을 사실 노조법 개정 투쟁에서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예로 이제 근래 논의가 활발한 사회보험제도 개편에도 이러한 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보험 개편 논의가 활발한데 뭐 사회보험 위기라고 그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방식이 1차적으로 자본의 부담을 높이려는 투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매출액에 따라서 기업의 사회보험 부담을 더 부과하는 방식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기업 현재로 고용한 노동자에 대해서만 사회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죠. 근데 직접 고용하거나 일을 시키는 노동자에게만 자본이 책임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삼성핸드폰이나 현대자동차나 LG에어컨에 들어가는 부품의 부품을 만드는 공단에 사실 이런 공장들 꽤 있거든요. 하청사슬에서 한 4차 이 정도 되는. 그런데 최종 삼성, 현대, LG에서는 이들의 존재조차 모를 수 있는데 이런 게 내가 있는지도 모를 수 있는데 하청이니까 모를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삼성, 현대, LG의 이익을 내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가치사슬의 정점에 있는 기업이 최종 그 내의 노동을 다 수취해서 최종적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는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은 매출액에 따라서 사회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되는 것이 이제 노동에 대한 자본의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적정해 보이는데 현재 사회보험제도 개편에서 소득 기반 정돈 및 사회보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와중에 사실 매출액에 따른 기업 부담금에 대한 제한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그냥 별로 안 얘기가 되고 있죠. 이런 거에 노동운동이 적극적으로 자본의 책임성 강화라는 접근 방식을 취해서 투쟁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다 예를 들어놨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존 노동권을 보장한 법제도 제도적 체계에 대해서 대안적 체계를 구성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노동권의 체계적인 제도를 구성하는 것은 오히려 이른 시점이 아니고 그것이 덫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차라리 월칙을 확실히 하고 접근법, 전략적 접근이라는 거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 이런 거 원리와 전략적 접근법을 확실히 하고 이 방향타를 잡아 나가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책임한 것이 무책임한 얘기를 하고 있다. 결국 투쟁으로 해결하자라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투쟁으로 해결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투쟁에 개입을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원리와 접근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 거고요. 사실 체계라는 게 개념 역사를 보면 개념 목적 논리 체계를 갖춘 거 아무리 뭐 어떤 사람 총사제를 그려도 그렇게 된 경우 그 의도에 따라서 실현된 경우 저는 역사를 볼면 볼수록 그런 건 없다고 봐요. 오히려 사회적 힘들 때 투쟁 과정에서 뭐 이런 게 저렇게 나타나면 나중에 사후적으로 이걸 해석하고 체계화하는 게 그게 역사였던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현재 해야 될 일은 어떤 원칙과 전략적 접근으로 현재의 투쟁을 모습 지우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야 노동권의 새로운 체계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